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울산 인근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고층 아파트들이 흔들리고요. 심지어 광주에까지 진동이 감지되고 울산의 경우는 찬장에 있는 그릇들이 떨어지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많은 주민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서 119 등에 문의했다고 합니다. 만일 긴급재난 문자가 제때 왔다면 이럴 필요는 없었을 것이고 불필요한 공포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물론 긴급재난 문자가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지진 발생 상황과 대처 요령을 담은 긴급재난 문자는 울산과 경남 양산, 의령 등 일부 지역에만 발송됐고요. 그나마 보낸 문자에도 기초적인 날짜마저 틀려서 혼란을 오히려 일으켰습니다. 이 정도면 긴급재난 문자의 존재를 의심할 정도인데요. 긴급재난 문자, 이거 어떻게 하면 정말 제 역할을 다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폐차하고 보상금 받은 당신도 재활용으로 건강해진 자연도, 돈도 벌고 자연도 지키는 폐차 브랜드 카트리. 1522-5454 카트리로 폐차하세요. 1522-5454.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울산 인근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수도권에서도 그 진동을 느끼는 분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전 못 느꼈는데. 네. 아주 둔한 모양이에요, 저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급 재난 문자, 이 울산과 그 경남 지방에만 보내졌다고 하죠. 네, 내용도 뭐 정확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어제 오후 8시 33분께였죠. 그 울산 동구 동쪽 이 52km 해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우리 내륙에서 아마 이처럼 그 80년 이후에 내륙에서 이처럼 그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제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예. 규모 5.0의 이번 지진, 이 우리나라에서 그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역대 5위 규모라고 하죠. 이번 지진으로 그 제주를 제외한 그 전국에서 그 지진동이 이제 그 감지가 됐는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울산에서는 뭐 쿵 소리와 함께 아파트가 멀미가 날 정도로 흔들렸다. 그리고 뭐 찬장에서 그 그릇이 쏟아질 정도였다. 글쎄요. 뭐 이런 정도면 굉장히 큰 거죠. 또 그 음식점과 그 주점이 밀집해 있던 울산 남구 그 삼산동과 이 달동 건물에서는 이 손님들이 놀라서 거리로 그 뛰쳐나오는 모습들이 이제 그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수도권에서도 이제 그 진동을 느꼈다는 제보가 많이 그 접수가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정확한 분석이 좀 필요한 대목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 한반도는 그 지질 구조상 그 일본과 달리 그 판 경계가 아니라 판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 지진에서 안전하다, 이런 관측이 우세했었는데 예. 최근에 그 지진 발생 빈도를 보거나 이 강도를 보면 이런 기존의 그 안전론에 그 의문이 제기되고 있죠. 올해 1월부터 6월 7일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2.0에서 그 3.5의 그 지진 이 30여 차례나 발생을 했습니다. 이 동아시아 지역 지질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정에서부터 예. 2012년 그 동일본 지진의 그 여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또 그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규모 6.0 이상의 그 지진 우리나라에서도 그 여러 발생했다는 기록도 좀 있다고 하죠. 근데 어쨌든 지진의 대비는 있어야 되는 것이 확실한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이게 긴급재난 문자도 이게 막 틀리게 오는 상황인데 이게 대비가 어느 정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주 상황이 긴급해서 그 아마 입력을 하다 보니까 좀 잘못 입력을 했나 보죠. 근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더 빨리 좀 정확하게, 이 재난일수록 정확한 정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비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20대 국회 첫 번째 대정부 질문이었죠, 어제가 아마. 이제 네, 그렇죠. 이틀째인데 처음이죠. 맞습니다. 첫 번째죠. 네. 자, 근데 정회 사태가 다시 벌어졌어요? 맞습니다. 이 정부 정책을 추궁하는 그 야당 의원과 이를 비난하는 그 여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 막말, 그리고 정해,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됐다고 하죠. 어제 그 세 번째 질문자로 나선 그 국민의당 그 김동철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그 영남 편종 인사를 이제 그 질타하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황 총리가 이 지역이 아니라 역량을 중심으로 그 인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자 김 의원은 그러면 그 대탕평 인사라는 말을 그 시험부터 쓰지 말라. 다른 지역 인사는 역량이 없어서 못 쓴다는 말이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맞받아치자 이 새누리당 의원석에서 질문만 해라. 뭐 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소리가 고함들이 나왔다고 하죠. 이에 이제 김 의원은 그 간섭하지 말라 이러면서 그 막 고함을 치기도 했는데 이후에도 그 새누리당에서 계속 질의 중에 뭐 웅성거리고 또 이의를 제기를 하자 김 의원 이 총리 부하 직원이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야 대전 시민은 저런 왜 뽑아놨나 이렇게 저질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국회의원 한다는 게 정말 창피해 죽겠다. 이러면서 그 새누리당 그 이장우 의원 등을 이제 그 직접적으로 비난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자 그 이 의원 등이 사과하라 이렇게 반발하면서 그 본회의장 그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그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불러내서 그 상황 정리를 시도했지만 서로 뭐 양측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오전 11시 37분께 본회의가 그 정의가 됐죠. 김동철 의원이 결국 유감 표명을 한 거죠. 뭐 사과라기보다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오후 2시 10분쯤에 이제 그 본회의가 속기가 됐는데 이 김동철 의원 이 대전 시민을 거론하는 등 그 부적절한 표현을 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그 동료 의원 발언이 이 귀에 거슬려도 그 야유나 이런 것들로 그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새누리당 그 이장우 의원은 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김 의원의 그 의원직 사퇴를 이제 촉구한 다음에 만약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제소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예. 근데 어쨌든 뭐 20대 국회도 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런 거를 아주 잘 보여줬어요. 예. 또 그런 의미 우리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네. 예. 자, 친박계 의원들이 어제 친박계 좌장이죠. 서청원 전 대표에게 당대표 출마를 요청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일단 거절을 당했다고 네. 하죠. 그 정가빈, 조원진, 이장우, 이우현 등 이 친박계 의원 그 10여 명 어제 오후 그 서울원실을 찾아서 그 당대표 출마를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정가빈 의원은 그 회동 후에 그 기자들과 만나서 야당도 보면은 그 김정인, 박지원 선배가 나서서 그 당 위기를 수습해 가는데 우리 당이 어렵고 힘드니 이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그 당내 경륜 있는 이 서 선배가 나서달라고 요청을 했다. 예. 이렇게 이제 밝혔지만 그러나 그 서청원 의원 내가 이 나이에 뭐 그런 걸 할 거냐면서 그 적극 이제 고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친박 의원들 그러나 계속 좀 서 의원을 그 설득해 보겠다. 이런 방침이라고 하죠. 아, 근데 최경환 의원도 안 나간다고 그러는데. 네, 그 예? 최경환 의원이 어제 그 조선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그 당대표 경선에 그 출마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뜻을 밝혔다고 하네요. 조선일보 오늘 보도를 했는데요. 이 최경환 의원 어제 그 조선일보 기자에게 내가 마음을 비워야 그 내년 대선에서 그 새누리당이 그 재집권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제 이같이 말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어제 그 친박 의원들이 그 서청 의원을 이제 극복을 추진하는 것은 바로 그 최경환 카드가 무산됐다고 섭섭하셨나? 판단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에서 브렉시트, 추경 편성, 조선해운 구조 조정과 같은 다양한 이슈들이 다루어졌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경제 상황 진단과 함께 정치권에서 인원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뭐 경제통이시니까 예, 그죠?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큰일이에요. 예, 뭐 여러 가지로 어렵죠. 네. 어렵죠. 지금 네. 유일호 경제팀 잘하고 있어요? 뭐 열심히 하는 거는 같은데 성과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은 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예? 네. 열심히 안 하고 또 이러면 안 되니까. 성과가 왜 안 날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 그 여건이 상당히 안 좋고
지금 우리나라도 뭐 경상수지 흑자는 내지만은 이 수출 수입이 동시에 줄면서 이렇게 경상수지 흑자가 나니까 그걸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이게 축소 균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대 균형으로 경제가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쪼그라드는 거죠. 지금 경제 자체가. 경제적 볼륨이 쪼그라든다는 말씀이시죠? 예. 전반적으로. 그게 이제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근데 이게 저성장 기조가 계속 이러다 유지된다라는 얘기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거의 확실하다. 예. 그러면은 그거는 대책이 없나요? 지금 그 대책이 뭐 경제 살리기, 소위 말해서 경제에 어떤 활력을 넣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갖다가 정부가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도 확장하고 통화도 돈도 좀 풀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도 좀 풀고 하는 게 우리나라식 양적 완화인데 그것도 잘 안 먹힌다. 네? 안 먹히는데 자꾸 돈만 풀면 부작용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안 먹히는데 돈만 풀면 물가가 올랐는데 지금은 공급 과잉 시대가 됐기 때문에 물가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여튼 구조적으로 지금 모든 분야에서 경기의 그 활력소를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고용 없는 성장 아닙니까? 이게 뭐 로봇이 하고 또 무슨 그 컴퓨터가 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니까 지금 성장이 있어도 고용이 없다, 뭐 창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참 아주 난국입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브렉시트 대처는 우리 어떻게 정부가 잘한다고 보세요? 브렉시트는 이제 결국은 이제 관세 장벽인데, 그리고 이제 뭐 반이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영국이 의도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때는 지금 프랑스가 상당히 발빠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는 지금 감세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영국이 런던이 금융의 허브인데 그러한 허브를 파리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전반적인 세금을 낮춰가지고 영국이 갖고 있던 금융 허브를 파리로 가져오려고, 독일은 또 프랑크푸르트로 가져오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그 중심도 런던을 좀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브렉시트 이 문제라는 게 지금 관세 장벽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이제. 고립주의니까요. 고립주의니까. 그렇죠. 서로 간에, 우리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되겠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관세를 높이는 방법하고 환율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이 있죠. 지금요.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가 새로운 어떤 전환점,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고립주의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경제적으로 고립주의가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우리나라는 뭐 기본적으로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그 이민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큰 이슈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무려 82%나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GNP에 수출하고 수입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82%나 되는데 이렇게 대무역 의존도가 큰 나라는 결국은 보호무역주의로 갈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관세 장벽을 쌓는다든지 그렇게 안 되고, 이거는 결국은 그 세계의 그 무역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우리나라의 수출을 늘리는 그러한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 브렉시트 이것이 이제 지금 지난 지 한 2주 좀 안 되죠, 지금.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큰 혼란이 없었다. 잘 방어했다. 그런 판단을 지금 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 시기가 빠른 건가요? 그거는 성급한 판단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물론 뭐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그때 그 브렉시트 이전으로 돌아가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금융시장이 혼란한 건 아니지만은 이거는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U하고 영국이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근데 예. 우리나라는 하여튼 차제에 이 지금 수출과 수입이 이렇게 같이 떨어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절대 방치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환율을 올려서라도 또는 하여튼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수출과 수입이 같이 느는 그러한 확대 균형으로 가는 그러한 정책을 펴야 돼요. 지금 말이에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대정부 질문에서도 나왔는데 이 법인세 인상 문제 아니에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도 심하고 낙수 효과도 없으니까 법인세 올리자. 지금 이게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인세는 지금 특히 블랙시트 이후에 영국이 지금 한 20% 정도 법인세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15%로 지금 인하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고. 예. 프랑스도 지금 파리의 금융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법인세 인하 그리고 소득세 인하 이런 전반적인 감세 정책을 지금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지금 법인세라는 게 결국은 국제 경쟁력을 가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올리면은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이, 이거 못 살겠다, 이러고 나가는 거고. 예. 또 우리나라 기업들은, 법인세가 싼 다른 나라에 가지 왜 우리가 여기서 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법인세를 올리는 거는 지금은 아주 하책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오히려,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이 법인세율을 좀 더 낮춰가야 된다.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법인세 낮추면 부자 감세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낮추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적어도 올리는 거는 지금은 아주 좋지 않은 정책입니다. 추경은 어떻게, 예,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법인세라는 거는 전가가 되는 거거든요. 예. 법인세를 오르면 세금을 낸 법인이 그걸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예. 가격을 올린다든지 하청업체 임금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국은 국민이 내는 것이란 말이죠. 세금이라는 거는. 예. 그래서 예. 지금은 법인세 올릴 때가 절대 아니에요. 추경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야가 공감대가 있어요. 추경은 예. 여야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예. 그러면 추경을 갖다가 어디다 쓸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 여야가 함께 공감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추경 그리고 구조조정에 의한 여러 가지 실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실업에 대해서 대처하는 추경 이거 두 가지는 여야가 합의하고 있습니다. 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추경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서별관 회의, 그죠? 네. 이거를 포함한 조선해운 사업의 부실 책임형을 요구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전원 명의로 발의한 상태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서별관 회의는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서별관 회의가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도 바쁘고 여러 가지 국정을 챙겨야 되는데 비서관들이 청와대를 떠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별관 회의 같은 데서 비공식적으로 우리 공식 회의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국민회의나 이런 경제장관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전에 서별관에서 모여서 이런저런 비공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데서 이제 내각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월권 같은 것이 있었나. 그런 거는 거기서 검토를 따져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좀 이렇게 뭔가 좀 음모가 있지 않냐 이렇게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런 거는 관계없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대우조선 해양 문제요. 돈을 네네. 왜 지원했고 책임자 처벌이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히 필요하죠. 검찰에서도 그러니까, 하고 있고. 예. 네, 서별관 회의에서도 그러한 것이 어떠한 것이 논의가 됐냐 하는 거는 그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서별관 회의 자체에서 뭔가 좀 음흉한 뭐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은 그건 맞지 않다. 그러면 국정조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국정조사는 어차피 국회에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 있다. 9월달 되면 이제 감사도 하는 거고 다 하는 거니 국정감사도 하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서청원 전 대표 출마를 친박들이 읍소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당선자 대회 때도 그렇고 최경환 의원이 삭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바 있는데 하여튼 친박 지금 소위 진박 우리 지금 새누리당의 참패를 가져온 그러한 분들은 좀 자숙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럼 서청원 전 대표도 참패를 가져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인가요? 저는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록록록록 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 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내가 폴리텍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내 겉에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환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쉐보레 스파크를 마음에 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주목! 이지트로닉 변속기로 다이내믹해진 2017 더 넥스트 스파크. 50개월 할부 혜택에 90만 원 할인까지. 혜택도 취향 저격.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7월 31일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예, 지금 비가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죠. 7시 37분 34초인데요. 자, 수요일 아침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예, 확실히 비가 내렸던 어제 아침보다는 오늘 아침길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현재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은 난지나들목에서 이 한강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양화대교 못 간 지점 그리고 한강대교 조금 지난 지점에 각각 하위 차로에 한강시민공원의 주차 차량과 시설물이 도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다시 여의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이 반대편 공항 쪽으로는 잠실권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천호대교에서 성수대교 지날 때까지 차량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변북로 역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천호대교에서 청담대교 다시 동호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내부순환로 아직까지는 양방면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성수동 쪽으로 가는 데는 홍지문터널 부근에서만 잠깐 속도가 떨어지고요. 성산대교 쪽으로도 홍은램프부터 연희램프까지 정체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여야 합의로 뭐를 한다. 이거 참 듣기 쉬운 뉴스가 아니죠.
최근 여야 합의로 그런데 이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오늘 조사 범위와 대상을 담은 국정조사 계획서라는 게 의결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을 하게 될 텐데 가습기 살균제 특위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전화 연결해서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자, 오늘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계획서일까요? 그러니까 이 계획서는 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가 단일 환경사고로는 정말 유례가 없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접수받은 것만을 봐도 3,689명이 피해자로 접수했고 그중에 698명이 사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통계만으로 봐도 참사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그 내용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게 이제 그 화학안전관리법의 이런 제도적인 허점을 노려서 출시하고 판매한 기업의 탐욕,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이런 화학물질이 생활세계로 들어올 때 그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 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내용을 담아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사고의 원인과 그렇죠. 책임을 명백하게 규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서를 담고 있죠. 예. 근데 지금 조사 대상이나 범위, 지금 여기에서 네. 법무부하고 검찰을 포함시키는 문제가 이게 좀 이견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네, 여당, 야당. 그렇습니다. 근데 법무부가 검찰을 왜 포함시켜야 합니까? 이것도 충분히 논의하면 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저하고 3당 간사들하고 가족들이 만났는데 가족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한 게 2012년인데 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건 2016년. 그러니까 이 4년 동안 검찰이 빨리 조사를 했더라면 피해가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이 늑장 조사의 문제. 그리고 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서 안전하다고 해서 내놓은 게 SK 케미컬이거든요. 예. 거기에 독성 물질 CMIT, MIT라고 하는 화학약품이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찰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다 성역 없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빠져 있고 왜 늑장 조사했는가가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가족들이 굉장히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들 간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채택되어야 되는 증인은 누가 있다고 보세요? 거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제조한 회사의 사장들. 예.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옥시 본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옥시 본사 이게 진상규명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피해 보상 문제도 그렇고 근데 지난번 검찰 조사에도 나오질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가 강력히 요청하려고 하고 혹시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대표단을 만들어서 영국에 방문하는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등등의 문제들을 저희들이 증인으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새누리당 정지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2001년 우리나라에서만 판매 허가가 나온 이유가 뭔지, 그리고 2003년에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왜 정부 차원의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2001년, 2003년이면 이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로 이게 옮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저희는 이 문제를 어느 정부 탓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이를테면 처음 제작된 것이 또 94년 SK 케미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김영삼 정부까지 가거든요. 그것이 어느 정부이든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의 문제라는 관점이 아니라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관리와 대응에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그 사안도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이 되고 거기에 관련 인사들도 역시 조사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럴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건 조금 주제가 다른 건데 말이에요. 네네. 최저임금 문제 말이에요. 네네. 결정 주체를 국회로 바꾸자 이런 주장하고 계시죠.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왜 결정 주체가 국회로 돼야 되는 거죠? 이 최저임금은 지금 현재는 그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그래서 27명으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하거든요. 예. 이게 아주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너무 저임금으로 되기도 하고 결정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노사 간에는 워낙 이게 잘 결정이 안 되니까 서로 굉장히 높고 낮은 거를 대고요. 그리고 예. 막 갈등을 하면 그거를 조정한다고 하는 분들이 공익위원인데 이 공익위원들을 정부가 추천을 합니다. 예. 정부가 추천을 하니까 결국은 어떤 진영의 논리를 반영하기가 굉장히 쉽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 노조 조직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습니다. 예. 노조 조직률이나 단체 협약이 10%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노동단체들이 이 심의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만 무시당하기 일쑤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책임 있는 주체로 바꿔서 하는 게 좋겠다. OECD 선진국가에서는 이제 그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서 국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노사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테면 노조 조직률하고 단체 협약률이 아주 낮은 미국이나 캐나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한데 이런 데는 좀 더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이 최저임금으로 해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지금 440만이거든요. 예. 그 가족까지 하면 1000만쯤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제는 책임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법안을 지금 내고 있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어제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이 국회 수준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 국회에만 들어오면 정쟁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던데요. 그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회는 국민들이 뽑아준 국민들의 대의기관인데요. 예.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논의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국회에서 하면 회의록이 작성되기 때문에 논의 과정이 모두 공개되잖아요. 그리고 그 정당이 여기에 관여하기 때문에 정당이 어떤 논의를 펼쳐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에 누가 어떤 명백한 책임을 갖고 있는지 이걸 국민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민의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심의 과정에 보다 많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하면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이 합리적인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결정 못하는 많은 비난을 하고 비효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래도 국회에서 결정되어지는 것들이 거의 대다수가 결정이 되고 책임 있게 결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의 그런 얘기는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가 9월인가요? 아니요. 8월. 예, 8월 27일. 아, 8월 말이군요. 네네. 근데 너무 조용해요. 새누리당은 좀 시끌시끌한데 저희는 좀 조용하죠. 그 이유는 새누리당은 아직 총선 참패 수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예. 그 친박 비박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런 개파 논란이 지금 없습니다. 저도 원내대표 선거 나갔습니다만 원내대표 선거 때도 그랬고 당의장 선거 때도 그렇고 이 갈등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국민들이 사실은 그런 걸 요구하고 계시는 건데. 아니, 나갈 사람 나가서 갈등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죠. 그래서 우리 당 안에는 개파 논란 자체가 지금 굉장히 거의 없고요. 그렇게 선거가 개파 대리전 양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언론이 별로 안 써요. 그 관전 평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20대 원구성이 끝나고 지금 여러 가지 민생 현안들이 막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있고 세월호 국조특위 연장 문제도 있고 이런 등등의 문제들 때문에 이 당 내부 활동이 언론이 주목하고 있지 못한 거죠. 근데 그런 면 때문에 조용하게 보이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출마하신 분들도 이제 추미애 송영길 의원 두 분이 출마했는데 그 이외에도 앞으로는 이제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랄지
원혜영 의원이랄지 이분들이 고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지나가면서 저희의 그 전당대회도 좀 더 뜨겁게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추미애 의원도 범친문 친노의 지원을 받는다, 지지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원희영 의원도 그렇고 김상곤 전 위원장도 그렇고 상당히 친노 친문 일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당내 갈등이 없어지면은 다 한계파인가요? 아니, 한계파. 제가 송영길 의원 뺐잖아요. 아니, 저희 당 내부를. 전부 다 이렇게 개파로 보는 거에 대해서 저희 당 의원들 되게 황당해요. 예.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행동도 하고 하는 것인데 어떤 행동하면 그건 뭐 친문이다, 친노다 이렇게 다 언론이 재단을 하려고 해요. 근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태까지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지 이게 그런 게 없었는데도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 않나요? 네, 그래서 내부의 각성이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면이 있죠. 제가 친노인가 비노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 대선 때는 손학규 후보의 그러셨죠? 경선 때 도왔던 적이 있고 본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언론이 아주 비노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친노라고 그러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죠.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